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 1시부터 제 뒤로 보이는 저곳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단체가 주도로 조국 장관 퇴진 집회가 대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무대 장비들이 설치되고 있고요. 일찍 온 시민분들이 3사 모여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이곳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우게 될까요? 조국 장관 사퇴를 외치는 목소리에 대해서 대통령은 과연 이번에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조국 장관의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습니다. 돈을 준 두 사람은 이미 구속이 됐는데 돈을 받았다는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의 모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잠시 후 오후 1시부터 광화문에서 2차 조국 장관 퇴진 집회가 열립니다. 이번엔 시민단체 주도로만 모이는데 이번 집회에도 상당수 많은 인파들이 광화문을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집회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 들을까요? 한편 최신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직계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서 뒷말이 많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3차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죠. 이번 주 안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는 것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동양대 총장은 준 적이 없다는데 정 교수는 검찰에서 자꾸 총장이 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급기야 검찰이 증거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되는 과정을 정 교수에게 보여줬는데도 위조 혐의를 정 교수가 부인했다. 최 총장 주장과 정반대 진술을 정경심 교수가 의도적으로 검찰에서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경심 교수 주장대로 위조된 게 아니라 받았다면 표창장 원본을 왜 안 내는지 이게 아직도 의문입니다. 검찰은 계속해서 원본을 제출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측은 그거 못 찾겠는데요? 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이 진술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1면에 보도되고 있는 이 내용 오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의 모친까지 연루됐다는 의혹,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가족 전체로 번지는 비리,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국 장관의 동생, 조국 장관의 배우자, 그리고 조국 장관의 모친까지 연루가 됐다라는 겁니다. 웅동학원 교사를 채용할 때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돈이 조국 장관의 동생한테 전달됐고 동생을 거쳐서 조 장관 모친에게까지 채용을 대가로 받은 뒷돈이 흘러들어간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 장관의 동생은 교사 채용 뒷돈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주며 야, 너 잠깐 해외로 나가 있어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건 돈을 줬다는 브로커 2명은 구속됐는데 돈을 받았다는 조 장관의 동생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침 오늘 검찰 출신 2분 모셨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이슈를 바꿔보죠. 안보 관련 이슈입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풍계리 3, 4번 갱도, 북한 갱도입니다. 핵갱도입니다. 보수하면 핵실험 가능하다. 박한기 합참의장이 국감에서 밝혔는데 이거 이렇게 그냥 태연하게 얘기할 내용 아닙니다.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에 풍계리 갱도를 완전 무력화, 폐쇄했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우리 합참의장이
북한이 완전 폐쇄한 거 아니다. 다시 핵실험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역시 거짓말을 했다. 블러핑을 했다라는 걸 우리 합참의장이 밝힌 거예요. 군이 북한의 핵갱도 원상복구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대목입니다. 과연 우리가 북한을 얼마까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여기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시죠.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 경제 문제도 걱정, 나라 걱정 많습니다. 올 나라 살림 22조 적자, 역대 최악. 그래프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2015년에도 9.9조 적자였는데 2016, 2017, 2018년까지는 그래도 나라 재정 상태가 좋았는데 2019년에 22.3조가 적자, 역대 최악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뻔하죠. 세수는 뻔한데 정부가 씀씀이를 너무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나랏빚 700조 원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씀씀이를 줄이던가 저와 여러분의 세금을 늘리던가 방법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 걱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이런 걱정 때문이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라. 재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실히 대통령이 주 52시간을 포기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 52시간 반드시 하긴 하는데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 무조건 시행을 해야 하는 거 그거 좀 늦춰라. 다른 방법 없는지 알아봐라. 라는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 한글날. 만학도 할머니가 한글날을 맞아서 이 받아쓰기를 하셨는데요. 성적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99점 받으셨고 100점 받으셨고 요거 이익을 적게, 이 적게를 조금 틀려서 다시 99점 받으셨는데 우리 만학도 할머니 글씨체도 이쁘시고 한글도 잘 쓰시고 띄어쓰기도 정확하고 성적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한글을 못 배운 그 한 풀고 있는 우리 할머니들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한글날을 맞아서 흐뭇한 사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돌직구쇼 검찰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전직 잘 나가는 검찰 출신 젠틀맨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의 법무부도 파견 갔었고 청와대도 파견 갔었고 에이스의 길을 걷다가 본인이 수사까지 받아본 민주당의 정천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역 매치이기도 합니다. 한국당의 강원도의 힘 이양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배인 박사님도 나왔습니다. 모두 들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3가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기각. 야, 이거 법원이 기각했어요. 검찰이 허리 디스크 수술 때문에 영장심사 못 갑니다. 라고 들어누웠던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집행했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모순, 여기서의 아이러니는 돈을 조국 장관 동생에게 줬다라는 2명은 이미 구속이 됐다는 겁니다. 돈을 받았다는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아이러니, 과연 법원은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정경심 교수가 세 번째 조사를 받았고 이번 주 안에 검찰은 결론을 내겠다. 이 무슨 말이냐면 구속하겠다.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32.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2%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글날을 맞아 검찰 특집으로 준비한 김재의 돌직구쇼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법원이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웅동학원,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왜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걸까요? 자, 법원이 밝히는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동생 영장 기각. 검찰은 재청구 검토. 법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조국 장관 동생이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 경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있어요.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 법조계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법원은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그럼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거의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검찰의 입장입니다. 아니, 혐의의 중대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증거인멸을 조 장관 동생이 행한 점 등을 비추어 법원이 왜 영장을 기각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검찰은 무조건 영장 다시 친다. 재청구 검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전직 검찰 2명을 모시고 검찰 특집으로 하고 있는데, 자, 먼저 김광삼 변호사님. 만약에 예전에 현역 검사 시절에 이 정도 혐의가 입증됐고 돈을 줬다는 2명은 이미 구속이 됐잖아요. 그럼 돈을 받았다는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구속 여부에 대해서 김광삼 전직 검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분이 이 정도 사안은 이제 영장 발부가 거의 10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원래 구속은 100%다. 근데 100%라는 거 없어요. 절대적인 거 없지만 거의 예측을 할 때는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사실은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이 청구되면서 그 법 쪽에나 이제 법 전문가들은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다.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범죄 사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학원에서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2억 원 받은 혐의거든요. 근데 2억 원을 전달한 사람 2명이 이미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뇌물죄를 보면요, 뇌물을 전달한 사람이 구속돼 있어요. 그럼 뇌물을 받은 사람은 그 구속이 안 되면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더군다나 종범에 해당하는 전달치 2명이 구속돼 있는 데다가 지금 조국 장관 동생은 지금 운동학원과 관련된 어떤 배임 혐의가 있어요. 그것도 추가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다 또 덧붙여서 증거인멸 혐의가 있어요. 증거인멸까지 했다. 전달한 사람들을 해외로 빼돌린 그런 증거인멸 혐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이 관련된 구속자 2명보다도 혐의가 훨씬 더 많고 거기다 이제 증거인멸 혐의까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장 어떤 발부할 때 기준 중에 중요한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범죄 소명이 전제돼야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 이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증거인멸, 도주혐의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증거인멸까지 한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히 해당이 되는데 왜 법원에서 기각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군요. 근데 검찰도 아마 영장 발부를 100%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각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 고민이 되냐면 이게 범죄 소명이 안 되었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시키면 다시 수사를 보완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기각된 것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다툼의 여지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가, 아니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또 기각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재청구할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고 정경심 교수의 수사에 매진할지, 그건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검사 선배 김 선배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법원이 왜 기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명의 검사 출신. 자, 조응천 검사. 오늘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조응천 검사의 신분으로. 자, 법원이 왜 기각한 거예요, 이거? 아마 자발적으로 출석에 응했고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까지 또 전과가 없다는 거 이런 걸 다 종합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재청구에도 이게 발부가 될런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현 단계에서 조 씨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되게 실무적으로 이 정도 영장 기각 사유가 나오면 이거는 재청구에도 안 내준다는 의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법원이 검찰원에 재청구해봤자 우리가 안 해줄 거야라는 예, 의지다. 증거인멸 우려, 예. 혹은 도주 우려 없다. 이런 걸로 하면은 다시 또 수사를 해가지고 소명해서 청구를 하면은 발부가 되기도 하는데요.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 다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구속 영장을 내주기가 힘들다는 걸로 일단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조국 동생 조모 씨는 제가 알기로는 혐의가 2개가 있어요. 예. 교사 2명, 2명 채용하면서 돈 받은 거. 돈 받은 거. 그건 배임수재. 예. 그다음에 웅동 학원 상대로 허위공사 대금이라고 하는 그 돈을 청구해가지고 그걸 받은 거. 그건 배임. 이렇게 2가지로 됩니다. 근데 배임은 이게 죄가 되는지 마는지 다툼이 있다라고 했고요. 또 교사 채용으로 돈 받은 배임 수재는 예. 사실관계를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예. 이게 또 좀 잘 안 맞죠. 근데 아까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교사 채용으로 뒷돈 받은 거는 종범들이 지금 구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고 있고 또한 종범들에게 해외로 출국하라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걸로 봐서 그렇죠. 2개 중에 하나만 되면은 영장을 발부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 예, 그동안의 실무 관행에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실력 있는 검사 2분이에요. 김광삼 검사, 조홍천 검사는 이거 법원이 왜 영장 안 해줬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 어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죠. 민주연구원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이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직전에 이 보고서 내용이 알려졌는데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내용 함께 보시죠. 자, 양정철 원장의 민주연구원이 어제 법원 개혁을 꺼내들었어요. 조국 가족 구속 임박하자 법원 개혁권의 민주연. 어제 법원 개혁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조국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된 한국 관료 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다.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법원이 뒷받침해준 셈이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한 게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름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김명수. 9번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김명수 윤석열 체제 하에서 먼지떨이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여론재판이 이루어졌다. 입법부, 행정부, 외부단체가 참여하는 보다 큰 개혁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몇 시간 뒤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자, 이양수 의원님, 일각에서는 민주연구원은 어마어마한 민주당의 싱크탱크,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거의 공천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싱크탱크인데,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가 자꾸 법원 이러면 법원 개혁할 거야. 대법원장 이름 9번까지 언급하는 게 혹시 조국 장관 일과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냐. 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시기가 너무나 공교롭습니다. 이 정경심 씨에 대한 국면이 지금 법원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바로 지금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이런 보고서를 냈단 말이죠. 보고서 첫 번째는 본인 개인의 견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연구원의 공식적인 통로로 이제 기자들이라든가 여러 군데다 이제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의 의견이라고 봐야 되겠죠. 검찰 개혁과 함께 법원 개혁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2사법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제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 법원 개혁 필요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법원 개혁돼야죠. 그리고 법원이 문제 없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하필 정경심 씨가 이게 지금 법원에서 영장 이제 청구가 되고 법원에 영장 청구가 되고 이런 시점에 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또 김명수 대법원 원장 이름이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당신 우리가 대법원장에 앉혀놨는데 역할 전혀 없다. 당신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 어떻게 좀 관여를 해가지고 정경심 씨나 조국 장관에게 피해가 좀 덜 가게 좀 해봐라. 라는 식으로 공교롭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저는 만약에 이게 그 법원 개혁이라는 것이 진심이었다면 절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조국 그 장관 수사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 했었어야지 이게 오해를 받지 않는데 너무나 공교롭고요. 이 내용 중에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해서 사냥처럼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이 사냥처럼 일부러 작정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그런 짐승을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수사가 아니잖아요. 죄가 나타났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하게 된 건데 그런 식으로 폄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과거에 적폐청산 수사에 있어서는 영장 발부율이 10%밖에 안 됐다. 90%가 기각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영장이 다 이제 나가는 거 아니냐. 다 나가고 있다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런 비교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영장 발부 퍼센트나 숫자 이거는 법원하고 검찰밖에 모르는 겁니다. 예. 근데 민주연구원, 민주당의 싱크탱크에서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야말로 사법농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지금 방식으로 법원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법원 개혁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이번에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 발부를 기각했잖아요. 예. 조국 그 동생에게. 이게 그 명판사가 두 가지 사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첫째는 이렇게 대놓고 집권 여당에서 밀고 들어오는데 거기다 대통령도 편을 들어주고 이거 하니까 첫째는 눈치 보지 않을 수가 없다. 판사가 눈치 본 거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오면 모를까 일단 첫 번째는 영장을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당신들 편입니다. 나는 내 진영은 이렇습니다라는 표시를 한 것도 아닌가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양수 의원은 종천 의원님, 이거 여당이 법원을 압박하니까 법원이 뭔가 주춤주춤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 어떻게 보세요? 아유, 뭐 민주연구원에서 그렇게 발표했다고 해가지고 그 압박받을 법원이 아니죠. 그럴 법은 아니다. 아유, 그건 뭐 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연구원이 뭐 되게 어마어마한 조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당 안에서 느끼는 거는 글쎄 있는지 없는지 평소에 잘 몰라요. 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조직이다. 예. 그냥 저 하나 내면은 메일로 날라오고 이런 거 냈구나 정도로 알고 있지. 존재감 없다. 존재감 없다기보다는 어쨌든 평소에 뭐 당과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나오는 예. 산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 개혁 이게요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법사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거는 아이템에 올라와 있던 거죠. 오히려 법원 행정처 예. 이번에 바꿔야 된다. 예. 그러면서 작년 국감 때 또 작년 예산 때 지금 대법원 건물에 같이 있는 법원 행정처를 법원 사무처로 바꾸나 해서 강북으로 옮기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어요. 이미 그때부터 논의됐다. 예. 근데 그게 잘 협조가 안 돼가지고 아직 이산을 못한 겁니다. 두 번째, 지금 고법부장제가 사실상의 승진 개념으로 돼가지고 판사들을 옥죄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법부장제 이번에는 없애겠다. 그래서 판사들이 뭐 승진하고 말고는 이거는 행정관료도 아닌데 이건 안 맞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판사들이 승진에 신경 쓰고 통계에 신경 쓰고 윗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 사법이 일그러지는 건데 어쨌든 그 모티브를 예.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해달라고 난리 치고 이거 안 하면은 인사 못 합니다. 예. 라고 해도 법사위 더 나아가 국회는 그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이거는 지금까지 내팽개쳤어요. 질질 끌어왔던 거다. 예. 예. 법원 개혁 지금 하지 말자는데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원래 있어왔던 거다. 법원이 요구했던 거다.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한데. 그럼 다시 한 가지만요. 만약에 명재건 판사가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명재건 판사가 법원이 민주당의 눈치 볼 조직이 아니다. 소신대로 한 거다.
그러면 아까 제가 두 번째 얘기한 진영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전 왜냐하면 모든 법조인들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게 상식을 뛰어넘지 않아요. 이번 영장 기각될 수가 없는 거가 기각됐거든요.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그렇죠. 그러면 눈치 보지 않는다면 진영을 선택한 거죠. 나는 당신 편이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으로 돌아가서 세 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뭐 강론은 다르지만 어쨌든 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야당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이자 검찰 이해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이례적이다 이거죠. 이례적이다. 검찰 두 분도 지금 이례적이다라는 거면 자, 여기서 김병 박사님 그러면 이 조국 동생의 법원은 영장이 왜 기각됐을까가 이제 의문인 건데 이 조국 동생은 어떤 동생이냐? 웅동학원의 교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상식적으로는 서류 보고 면접 보고 실력 있나 없나 의논해서 실력 있는 사람 딱 채용하는 게 정상적인데 검찰이 보고 있는 건 돈 내놔. 그래서 돈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브로커 끼고 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브로커에게는 야, 너 저 해외 나가 있어. 했던 인물이 조국 장관 동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피하도록 지시를 하게 되는 상황 정황들 그리고 증거 인멸을 하도록 교사를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배임 수재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명에게 돈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교사로 또 소개시켜줄 사람이 없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더 없냐? 네, 더 없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사립학교긴 합니다만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이고 여긴 우리 아이들이 초중등 교육을 받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실질적인 교사가 만약 내가 1억 원, 2억 원에 대한 돈을 주고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돈에 대한 본전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자적 관점보다는 돈에 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이 웅동학원 문제에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청문회 그리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얘기들 다 기억나십니까? 이 웅동학원이 우리 선친께서 어떻게 설립하신 공간이냐라고 수차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관련된 의혹들이 나오게 되니까 나중에 조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이 웅동학원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의 온 가족이 결정해서 환원할 정도로 이 웅동학원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핵심 결정권자가 조국 장관 그리고 조국 장관의 가족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돈을 받았다. 그리고 돈을 건넸다라고 하는 브로커들은 구속이 됐는데 이미 브로커들은 구속됐어요. 우리는 이를 종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주범이 구속이 안 된다? 몸통. 더 나아가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계좌를 추적해 보고 나니 여기에 대해서 조 장관의 모친으로 돈이 흘러갔을 개연성까지도 파악하고 있다면 여기에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핵심 관련자들 사이에 입을 맞출 수 있는 정황까지 있다면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정황이고요. 마지막 논리적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아프다고 했다가 결국은 구인영장까지 발부해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했어요.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고 기각된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냐라는 얘기들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이다라는 거고 제가 마지막 앞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하세요. 민주연구원에 대한 이 보고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과거에 송창호 부장판사라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알죠.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의 전격 구속을 결정했던 판사가 성창호 판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나서서 성창호 판사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 때문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법농단이 연루돼서 성창호 판사는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보게 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내리게 되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나의 인신에 어떤 영향이 오게 되는지를 해당 민주당 정치인들이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법질서를 비판하거나 이 사법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드렸던 기억들이 생생히 나거든요. 지금은 조 장관 동생의 일인데 이 조국 장관 일에 대한 최종적인 분기점이 오게 되는 순간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이 영장 발부의 순간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서 만약 정경심 교수의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에 대한 순간이 오는 순간 대한민국 정치권은 다시 두동강이 날까 봐 걱정이 큽니다. 자, 일단 조국 동생 영장 기각됐고 출신들은 모르겠다, 이해할 수 없다, 이례적이다라는 반응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마침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이 결정되기 직전에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이게 논란이에요. 아내가 3차 소환받고 동생이 압송돼 구속이냐 마냐 결정되기 전에
비판받는 당사자가 검찰개혁을 발표했다 논란인데 내용을 보면요.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 검찰이. 장시간 조사, 심야 조사 금지, 별건 수사, 수사 장기화 금지, 출석 조사도 조금만 해, 반복적인 영장 청구도 하지 마라는 내용인데 이거를 이달 중에 하겠다. 조국 장관이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 결국 정경심 아내에 대해서 장시간 조사하지 말고, 가족에 대해서 심야 조사하지 말고, 아내에 대해서도 이제 그만 부르고, 내 아내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논란이에요. 검찰 반응도 나왔습니다. 대검 한 간부, 대검찰청이죠. 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팀 보고 재청구하지 말라는 걸 지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거 아니냐. 이번 달까지라면서요. 이해 충돌이 있는 부분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대검의 한 간부는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는 아니 조 장관 개혁안이 대검이 윤석열 총장이 밝힌 개혁안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한 걸 왜 재탕 발표하느냐? 라는 반응도 오늘 조간신문에 보였습니다. 허은하 소장님. 네. 자칫 조국 장관은 진정성을 갖고 발표한 거겠지만 시점을 이달 중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달 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내의 소환, 아내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조 장관이 결국 검찰을 향해서 내 아내 더 괴롭히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냐라고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리더가 메시지를 낼 때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조 장관이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춘 것 아니냐, 눈치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조 장관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봤을 때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제대로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카이사를 아시잖아요. 시저라고도 불리는. 시저는 죽을 때, 그 칼에 맞아 죽을 때도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옷으로 자신의 머리 부분을 가리고 몸을 가려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까지 연출을 했거든요. 근데 조국 장관도 제가 봤던 대선 후보를 제외하고는 엄청난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노출되어야 되고 언제 내가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한 타이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를 들면 국무회의 같은 곳에서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 있어야 되는지 서 있어야 되지 않는지도 판단할 줄 아시고요. 그리고 언제 케이크를 들고 가야 될지도 알고 프로필 사진을 여러 번 바꿔나가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면 이미지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정말 지루한 10분이 정말 잘 들리더라고요. 또 그 안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수십 차례 말씀하시면서 감정적인 자극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시청자와 국민들이 꼭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모두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텐데 왜 지금 저것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것, 조 장관 스스로는 지금이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이야기했겠지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왜 지금인지.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지금 그 저 내용을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저것을 저렇게 하려고 하는지 일반인이 봤을 때도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했던 그 검찰의 개혁이란 내용과 거의 같은 수준인 것 같은데 왜 굳이 조국 장관이어야만 했었는지에 대한 그 의문을 들게 하는 검찰개혁 발표이기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리더라면 메시지에 대한 타이밍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대중에 대해서 감성적인 것도 좋지만 그 검찰 그 장관인 만큼 이성적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3번 소환 다음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세 차례 소환이 있었고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서 조 장관의 모친과 관련된 혐의도 오늘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엔 모친, 조국 일가 전체가 비리, 조국 동생 조모 씨 2010년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원씩 받은 뒤 이틀 뒤에 돈 준 사람 채용했죠. 지원자 부모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에요.
조국 동생 조모 씨, 교사 채용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소개해달라. 2억 받고 브로커한테 야, 좀 더 없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기각됐죠. 돈 전달한 브로커 2명은 구속이 됐어요. 이게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교사 채용 뒷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수억 원 중 일부를 웅동학원 이사장인 엄마에게 줬다는 거예요. 조국 장관 동생의 엄마는 누구의 엄마이기도 해요? 조국 장관의 엄마이기도 하죠. 왜? 조국 장관과 동생은 형제니까. 당연한 얘기죠. 엄마에게 줬다. 조국 펀드 유입 가능성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뒷돈이 모친에게 흘러갔다면 이건 조국 장관 일가 전체와 관련될 수도 있다라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 이런 어마어마한 채용 비리가 일어난 그 시기에 조국 장관 배우자 정경심 씨는 어디에 있었냐? 웅동학원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채용 비리 과정에서도 정경심 교수도 연루된 건 아니냐? 그럼 누구예요? 동생, 배우자, 엄마 다 연루가 된 거예요. 브로커도 조 씨예요. 친인척은 아닌 걸로 브로커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만 모르고 일어날 수 있을까? 검찰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 자, 이영수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모친에게도 돈이 갔다. 네. 지금 그 모친이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죠. 현 이사장입니다. 사실 그 교사를 채용할 때 돈을 받고 채용하는 거 이거 불법인데 그 생긴 돈을 조국 장관 동생이 혼자 개인적으로 꿀꺽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모친에게 갔다는 것은 곧 학교 쪽으로 갔다, 학원 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재단 이사들 전체가 학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이런 식으로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즉 당시에 이사였던 정경심 씨 역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 과연 조국 장관은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몰랐을까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웅동학원 일을 전혀 나는 알지 못한다. 난 조국 웅동학원의 소송 같은 것에 단 한 번도 개입해 본 적이 없다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조국 장관의 컴퓨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캠코라고 하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웅동학원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했는데 그 가압류를 막기 위한 법률 그 자문, 그 소송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조국 장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다 알고 있었다. 예, 왜냐면 조국 장관 컴퓨터에 나왔으니까 조국 장관이 썼겠죠. 그렇다면은 조국 장관이 웅동학원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다 개입을 한 거 아니냐. 예. 사실 상식적인 일입니다. 집안에 어머니가 이사장이고 형제, 그다음에 부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학원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법률가인 조국 장관한테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런데 그냥 계속 모른다고만 일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머니한테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생기면서 이것은 웅동학원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는 조국 장관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다 개입돼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좀 듭니다. 자, 김근상 검사님. 자, 보세요. 동생이 돈 받았어요. 교사 채용하는 대가로. 근데 엄마한테 줬대요. 그런데 형수, 조 장관의 부인이 이사로 있어요. 그러면 엄마와 형수는 이 채용 비리에 연계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그걸 꼭 뭐 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보면 개연성에서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일단 저는 이제 처음에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또 조국 장관 관련된 의혹 중에서 웅동학원에 대한 의혹이 나왔을 때 뭐 저건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의 아버지 선친 때부터 있었던 일이고 또 굉장히 오래전에 예를 들어 대출 받은 35억이랄지 이런 것들이 밝힐 수도 없을 뿐더러 저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단지 사모펀드하고 입시 비리가 좀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웅동학원 이제 그 처음에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웅동학원에 정경심 교수랄지 조국 장관의 어머니랄지 조국 장관 동생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잘 안 나왔을 때였어요. 그때는 이런 스토리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 돈을 받았을 당시에 조국 장관 동생 조모 씨가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이사를 하고 있었고 또 조국 장관의 어머니가 이사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는데 사무국장인 동생이 혼자 이걸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교사 채용에 관한 것은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장도 알고 더군다나 이사회에서 당연히
상의를 하든지 결의를 거치든지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일단 개입을 했을 것이다. 단지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썼느냐. 이제 그 부분을 검찰에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돈 중에 일부는 조국 장관은 어머니한테 흘러 들어갔다.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그러면 사실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과연 저 2명으로만 돈을 받았을까? 아니면 학교를 운영하면서 밝혀지지 않지만 이제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돈 자체를 그냥 어머니가 받았던지 조국 장관 선에서 끝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이 돈이 좀 정경심 교수로 흘러 들어가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데도 들어갔지 않았느냐. 사모펀드까지? 예. 그 부분을 지금 검찰에서 추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김관삼 변호사님 말대로라면 검찰은 웅동학원 돈을 조국 장관 부부가 쌈짓돈처럼 썼다라는 걸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군요. 근데 쌈짓돈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사모펀드에 들어갔다면서요? 아니 사모펀드 들어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도 사모펀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 돈을 받아서 좀 나눠 갖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나눠 가진 돈의 일부가 사모펀드에도 들어갔을 개연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잘 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돼요. 조국 모친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모펀드에 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 그리고 조 장관이 이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돈과 관련돼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검찰 수사의 핵심인데, 자, 탈법적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투증권사 직원 김PB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사모펀드 문제가 났을 때 조국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100% 돈 맡긴 사람 돈을 날려먹을 거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교수하고 검찰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지. 자, 유시민 이사장과 김PB가 전화통화를 한 것 자체도 약간 의문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도 아닌데 왜 나서서 PB와 전화통화를 하고 PB의 진술을 공개했는지 일단 의문이고, 이 PB의 말은 오촌 조카가 사기꾼이다라는 주장을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돼서 PB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짐작으로 검찰이 장난칠지 모르니까 방어 차원에서 했을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궤변이라고 제 말이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유시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저도 그때는 당연히 검찰 유리한 거는 빼고 불리한 것만 내서 뭔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좀 걸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3번, 4번 총 만났거든요.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와, 우리 잘 놀아줘서 고맙다. 정경심 교수님 잘 도와줘서 고맙다. 자, 지금 하드디스크 교체한 것과 관련돼서 검찰이 뭔가 증거를 조작할 수 있을 것에 대비해서 미리 보관을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앞서 밝혔던 이른바 궤변 발언과 내용을 같이 하는데, 김병민 박사님. 네. 자, 검찰에서 일단 검찰의 반응은 김 씨가 검찰에서 그동안 이렇게 진술했던 것과 왜 다른 내용을 유시민 이사장이랑 저희 가서 떠드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검찰 반응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김 씨가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려는 의도 아니냐? 아니,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 특정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되어 매우 유감이다. 검찰은 좀 기분 나쁘다, 의아스럽다라는 반응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김PB의 발언이 검찰에서 했던 것과 왜 달라졌는지도 의문인데, 그것보다 유시민 이사장이 왜 김PB와 전화를 합니까? 이 대목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통으로 다 라이브로 내보내든가요. 1시간이 넘게 통화해서 특정한 내용들을 얼마 안 되게 편집해갖고 내보내게 되면 앞뒤 다 자르고 하고 싶은 얘기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 중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도 몇 개 있는데요. 그 얘기하기 직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최성희 총장에게 전화했다는 사실 다 기억하시죠? 예. 내가 시나리오 하나 보여줄게 라고 얘기했다고 최성희 총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도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실과 최성희 총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평상시 친분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여전히 유시민 이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뭐 자신은 얘기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보더라도 여권의 핵심 관계자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차기 대권 주자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화해서 시나리오 하나 보여줄게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시나리오 설계자.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고요. 저 알리레오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저 PB 입장에서 그동안 내놨던 여러 가지 진술들이 상당한 압박으로 느낄 수 있었던 개연성까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오해를 좀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예컨대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번 최 총장에게 전화했던 것처럼 PB에게도 네. 야, 내가 시나리오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라고 했을 개연성도 있다. 정경심 교수가 최성희 총장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하면은 총장님이 다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뭐 여러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최성희 총장이 최근에 좀 많이 다쳤죠. 예. 동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모든 대학의 공정한 내용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자칫 잘못 오해 소지가 있을 만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저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저간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동안 했던 얘기와 조금 다른 내용들이 특정 편집된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그리고 검찰이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증거 인멸 등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입장인데 그 피의자의 입장을 일정 부분만 편집해서 여과 없이 내보내게 된 것에 유감을 표현하고요. 한 가지 사실관계 바로 잡아야 될 거. 지금 PC를 동양대에서 갖고 왔던 부분들이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내가 동양대학교에서 개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갔다는 것이지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과 저 김 PB의 얘기처럼 유리한 자료 확보할 거면은 그냥 외장 하나 들고 가서 뽑은 다음에 그대로 다 백업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외장 하나 들고 나오면 되는데 여기는 PC를 반출한 것이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한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나름대로 꿰맞추기 등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전히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이 알리레오를 통해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예. 자, 이양수 의원님, 만약에 이 PB가 지금 생각 잘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이 말하고 유시민 이사장한테는 저 말하고 했다면 어쨌든 하드디스크 교체한 것과 관련돼서 본인이 뭔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뺐다라고 하면 검찰도 이 PB를 증거인멸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정경심 씨를 도와서 그 하드디스크 교체를 한 것, 그거 자체도 증거인멸을 도와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고요. 특히나 지금 말을 살짝 바꾼 거로 지금 보여집니다. 말을 살짝 바꿔져서 만약에 정경심 씨의 편을 계속 든다면 검찰로서는 이 PB도 이 수사에 대한 적극적 협조자가 아니고 증거 인멸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책회의도 같이 했으니까 PB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PB가 근무하고 있는 한투증권을 압수수색을 추가로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아직 김씨 한투증권 PB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시민 그 장관이 90분 동안 통화를 한 걸 가지고서 그 중에 20분 정도만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90분, 나머지 70분은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유시민 씨가 전 제대로 좀 국민들한테 좀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공정하게 판단하고 싶으면 90분 전체를 녹취록을 일단 공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런가 하면 또 흥미로운 게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서 이 PB가 다 한 짓이다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정경심. 자, 검찰 진술에서 지난 8월 28일 자택 PC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사실 몰랐다. 김씨, 한투증권 PB가 주도적으로 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동양대로 내려가서 연구실 PC를 빼내온 것도 김씨가 먼저 가자고 했다. 지금 정 교수랑 PB의 얘기도 맞지 않고 난리 났어요. 정천 의원님. 예. 참.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 범죄라고 이제 다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로서는 피사실 공표가 됐을 경우에 사건 자체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보안각서 받고 했다는 건 다 사실일 겁니다. 굉장히 주의를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오보 대응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그 오보 대응이 안 되니까 오보가 한 번 나가면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기사가 꼬리를 물고 해가지고 계속 딴 방향으로 가요. 나중에 어떻게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과연 그러면 검찰이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국민과 언론이 감시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공보 정도는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허위 사실로 모욕 주기, 극단적으로 몰아가기, 아예 피의자로 만들기, 이게 아닌 한은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로 지금 피사실 공표가 그동안에 아주 이례적으로 안 돼왔기 때문에 팩트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PB가 먼저 제안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TV가 먼저 제안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는데 조국 수석이 고맙다라고 한 거는 늘상 볼 때마다 고맙다. 특히 아까 노란 글자로 땡땡과 놀아줘서 고맙다. 예. 땡땡과 놀아줘서라는 거는 아마 아들, 딸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PB가 조국 장관의 아들, 딸과 놀아주는 사이다. 또 오늘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정 교수가 두 아이를 데리고 괌을 가는데 거기에 남편이 아닌 김 PB가 따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가족이거든요. 거의 가족이다. 그러면 특수관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검찰은 정말 지금 악정고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하고 지금 저렇게 하고 또 거리에서 압력 들어오고 거기다가 또 아프다 그러고 조소 보다 말고 가고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특히 김 PB 같은 경우는 증거 인멸을 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살아있는 권력도 아니고 저런 사람이 갑자기 알릴레오 같은 데 나와서 말을 바꾸는 경우 아마 검찰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예.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말을 바꾼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저렇게 했는데 검찰이 흘린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PB가 저렇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상당히 이례적이다.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서 PB가 당한 거다. 나는 하드디스크가 교체된지도 몰랐다. 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김관삼 변호사님. 저는 지금 이제 범죄 혐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증거인멸은 제가 볼 때는 빼도 박도 못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PB 김 씨가 알아서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김 씨가 자택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친한 사이니까 모르겠어요. 비밀번호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단으로 들어가서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드디스크를 다 교체를 해버려요. 예. 그러면 이건 증거인멸 교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절도다, 주거침입 다. 절도다. 저대로라면 절도다. 주거침입. 그렇죠. 그런데 그 하드디스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이 김 씨가 알고 있나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그 다음에 심야에 동양대 연구실 갔잖아요. 김 씨가 전화해서 오늘 심야에 연구실 갑시다. 예. 가서 내가 컴퓨터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나요? 말이 안 된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저 부분은 검찰 정말 정경심 교수가 저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저거 검찰도 마찬가지고 이제 상식적 차원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증거 오염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서 많은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많은 사실을 이 PB가 다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편집한 20분을 전체를 보니까 예. 사실은 물론 조국 장관 측에 좀 유리한 내용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러면 90분 정도의 통화를 해서 그중에 20분을 내놨는데 20분이 유리한 자료만 내놨다고 친다 하더라도 지금 그중에 하나가 약간의 이제 우리가 검찰 조사하고 틀린다는 부분이 조범동 씨가 돈 날려먹고 해외로 도피한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 개입을 안 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유리한 자료만 빼서 저렇게 내보냈는데 유리한 자료가 저 정도라고 한다면 나머지에서는 또 불리한 자료 굉장히 많을 것이다. 예. 그래서 검찰도 뭐 저걸 피상자로 보면 깜짝 놀랐을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별거 아니다. 그냥 피상자로 조사하지 않아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다 해서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뭐 저 정도 했다고 해서 나중에 뭐 법정에서 설사 진술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뭐 증거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용진 의원이 허나 선생님 저희 돌직구쇼 멤버인 박용진 의원 민주당에서 요즘 뭐 스타 국회의원 중 한 분이잖아요. 조홍천, 박용진, 뭐 금태섭, 김혜영 이렇게 쭉 같은 계열로 쫙 유시민 이사장에게 당원도 아니면서 오버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박용진 의원의 말을 왜 새겨 듣지 않을지가 좀 안타까운 게 이 사건의 이해 당사자도 아닌 제3자고 검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사실관계를 자꾸 호도하려 하는지 아마 박용진 의원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또 오버하지 마라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끼지 마라. 네, 자신의 욕망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관점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모 CF에서 우리는 모두 주인공을 볼 때 저희는 다른 사람을 봅니다라는 그런 CF 있잖아요. 지금 주인공 조국 장관과 그 외의 일가들 때문에 그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린 꼭 한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한 그 37살의 피비, 김 피비는요. 먹고 사는데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자신의 고객을 위해서 집에 가서 하드디스크도 바꿔주고 또 오늘 저 한국일보 보면요. 괌에 다 같이 가족끼리 가는데 거기서 짐도 들어주고 운전도 해주고 여러 가지의 일을 해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잡무까지 하고 있는 진짜 인재인 그 PB를 불러다가 왜 그런 인터뷰를 했는지 유시민 전 장관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강자들만 공격하시고요. 약자들이나 피해자들은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더 거칠어진 여의도. 지금 조국 장관 이슈를 두고 여의도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점점 더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오늘 준비됐는데 먼저 어제 욕설 논란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종구 위원장의 욕설 논란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개혁을 민생 경제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저희는 믿고자 하는데 자, 그 정도 하시죠. 예, 지금 그 증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들은 이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검찰 개혁을 아니 지금 증인에 대해서 GX 또 XX 이게 욕설이 나온 건데 부적절합니다. 이건 뭐 100번 부적절한 건데 이양수 의원님 이런 발언이 왜 나온 겁니까 일단은? 글쎄요 이제 이종구 의원이 증인들을 불렀는데 이 증인들은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거기에 이제 이정식 회장인데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이마트를 고발을 했어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로. 근데 검찰이 이마트를 수사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억울해서 이제 본인의 억울함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나가서 이제 검찰 개혁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게 조국 수호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좀 정치적인 이슈고 화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종구 위원장이 좀 어이가 없어서 이제 혼잣말로 남들 안 듣게 한 것 같은데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은 마이크가 켜져 있던 거다. 멀리서도 들리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공인으로서 이 참 감당하기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자기 감정 제어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이 격해져서 나오는 이 언어, 말 이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이 정치권을 더 불신하고 실망하고 저분들에게 우리나라를 맡겨야 되지 않대도 맡겨도 되나 하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이종구 위원장 사과했습니다. 사과 발언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혀 듣지를 못했는데 본인한테 연락을 받아서 이정식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장 발언 후에 위원장님께서 그분에게 욕설을 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뭐 들으신 분 있나요? 하여튼 그거는 뭐 제가 아까 그 마지막에 이제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이건 정치 그 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학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뭐 욕설을 했다는 거 이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여기 들으신 분들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요, 역시 국회입니다만, 야! 반말에 너 탄핵 진적됐을 의원이야? 라는 얘기까지 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는 얘기인데 꼴찌가 뭐가 있어? 그냥 동일하게 장관이 수석을 좀 에이, 내 기억에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저는 초선 의원인데 정말로 그 들떠진 옛날 정치 좀 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선 3선 의원님들. 대통령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을 의원들이 한두 명이 그래, 지금 이 앞에.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 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라고? 야는 먹고 너무 먹고 뭐라고? 또 탄핵될 때 탄핵될 의원들이라고?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일본은 이 의원은 정권자가 뽑아주는 사람이에요. 왜 탄핵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의원님도 야라고 하신 건 잘못하셨잖아요. 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소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은 막말을 하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동료한테 야라고 있습니까? 뭘 사과해? 자, 결국은 조국 때문에 국회에서 야까지 나왔고, 너 진작 탄핵됐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종천 의원이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잖아요. 동료에. 그래서 국감여의상에서도 막 서로 치열하게 막 싸우다가도 국감 딱 끝나고 나와서 어깨동무하고 왜 그랬어 살살해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 조국 국면 이후에 여야가 그 마지막에 남아있었던 그 신랄 같은 동료애까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조국 국면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20대 국회 내내 그 진영 논리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한 정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치 그 줄다리기를 하듯이 우리가 밀리면 지는 거고 땡기면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상생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저 이종구 위원장님 아주 점잖으신 분인데 그저께 그 누구죠? 여상규 위원장. 예, 그 레전드급 여상규 위원장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 GX 뭐 X신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 그게 녹음이 돼가지고 나중에 확인하면 기억 안 난다 그러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여상규 위원장님 좀 얘기 좀 할게요. 전 뭐 개인적으로 좀 잘 압니다. 그 굉장히 샤이하시고 젠틀하신 분인데 위원장 자리에만 앉으면은 사람이 완전 지킬에서 하이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특히 위원장이 지킬에서 하이드로. 예, 나 우리 이양수 위원님 그런 경우 보셨나 모르겠는데 위원장석에 앉아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질의를 똑같이 주질의 보충 질의를 다 하는데 자기는 거의 그 타임을 안 찍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실에다가 이러면서 시간 찍으라고 그러면 행정실 직원들은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근데 저분은 자기가 데피니션을 내리고 자기가 호통을 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매 건마다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필을 하면은 뻐럭하고 그래요. 근데 저분이 얼마 전에 큰 교통사고를 2016년도에 당해가지고 저는 사실 저분 저러다 뒷목 잡고 쓰러질까봐 걱정된다. 전 그동안에 사실 별로 어필을 안 하다가 사실 법사위 있을 때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건 뭐 도저히 저분은 안 되겠다 싶었는데 요번에 정말 된통 한번 걸리셨습니다.
제대로 좀 사과하시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좀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원전 의원님, 제발 아무데나 좀 반말하지 마시고 좀 무게 좀 잡지 마세요. 도대체 인사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고 예. 그냥 아무데나 반말해요. 아무튼 한번 조은진 의원이랑 예전에 한번 네? 그건 딴 분이었나요? 아, 그건 우리 네가 선생은 또 따로 있죠. 아, 따로 있다. 장경이. 이재정 의원님에 대해서도 한 말씀. 아, 이재정 의원님. 예, 말씀이 참, 너무 거침이 없으십니다. 예. 자, 이번엔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가 무너졌어요. 32%대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역풍 40 무너진 문 지지율. 잘 못하고 있다가 49.3. 대통령을 지지한다. 잘하고 있다는 32.4%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3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잘 못하고 있다가 50 육박한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지금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까지 빠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사실 40% 선이 붕괴되느냐 안 붕괴되느냐가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마지노선, 일종의 마지노선, 한계치, 임계점으로 여겨온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져서 지금 32.4, 조금 있으면 30%까지도 지금 위태위태 붕괴 흔들흔들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권에서 청와대에서 지금 이 지지율 결과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대통령 지지를 국민들이 철회하고 있느냐? 조국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국 임명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국민이 53.7%, 조국을 임명한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29.2%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등가는 아니지만 조국 장관 임명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9.2%에 플러스 조금 정도가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잘못했다라고 보거나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국 임명 대통령이 잘못했다가 지금 과반이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김배현 박사님, 네. 사실은 레임덕이라는 단어를 방송에서 올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이슈가 촉발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계속 거듭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광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서초동 광장의 목소리만을 얘기하게 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지지율을 봤는데 이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받았던 지지율보다 훨씬 더 낮은 지지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40%가 무너지면 왜 레임덕 그리고 대통령의 어려움이 느끼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3명이 모여있습니다. 이 3명이 모여있는데 그중에 2명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중에 1명만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 일을 끌고 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40%가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게 사실상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아니라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인데요. 그 여론조사의 기간도 10월 3일 개천절 이전에 조사된 여론조사입니다. 사실은 더 진지게 발표가 됐었어야 될 여론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저께 발표가 됐던 상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의 여론조사가 있으면 시시각각으로 청와대에 보고도 하고 국민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가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판단이 국민들이 하고 있는 생각인지를 좀 알려야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언론사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10월 9일 광화문에 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집회 날인데 벌써부터 뒤에도 이 집회를 모이기 위한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당의 집회는 아닙니다만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집회이기도 하고요. 특히 굉장히 흥미로운 건 서울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또 집회를 결성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서울대 학생들도 오늘 광화문 나와요? 서울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집회를 참석하면서 여기 오는 학생들에게는 인턴십 예정 증명서를 하나씩 나눠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오늘 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서울대 학생들에게 서울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이거 지금 발표해준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발표해 주는데 아니 집회 오는데 무슨 인턴십 활동 예정이냐 무슨 활동을 했냐라고 하니까 그 활동의 업무 내용을 보면은 사회정의 실현 네. 근무기간 10월 9일부터 사회정의 실현 될 때까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발급하고 있는 곳도 문서위주학과. 이게 우리가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울대학교의 문서위주학과 뭐 이런 거 없나? 라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패러디를 한 상황인데요. 야, 역시 서울대 학생. 이게 특정 정당에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거나 이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조국 장관이 교수를 재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은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이것을 검찰개혁 하나의 목소리만 낼 때는 아니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추세적으로 대단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민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지율을 지금 보시면요. 보통 보면 2점 척도 내지 4점 척도를 하는데요. 2점 척도라는 거는 잘한다 못한다. 거기에 무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가 없는 겁니다. 근데 3점 척도는 잘 모르겠다를 아예 박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크게 잘한 것 같지도 않고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분들 조금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거의 잘 모르겠다로 많이 도망을 가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도 빠지고 잘못하고 있다도 빠지는데 잘하고 있다가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3점 척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론조사와는 기법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콘크리트 지지율 뭐 30% 항상 30%는 지키고 있다, 튼튼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40%가 내려가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약간 좀 불만은 불만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야만 할 것 같아요. 32%면 만약에 3까지 붕괴된다면 그건 뭐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종천 의원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세요. 자, 오늘의 하플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혜훈, 안철수, 그리고 국회 의원님들. 세 번째는 우리 합참의장, 네 번째는 장대호. 하나씩 정해드립니다.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인 유승민 의원계와 안철수 전 의원계, 얼마 전 비상행동을 출범해 독자 행보를 모색하고 있는데, 그런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안 전 의원이 이렇다 할 정계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행 소식이 들리자 러브콜을 보낸 유승민계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진 것, 이혜훈 의원의 꽃가마 발언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는 스타일이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이제 꽃가마를 보내드리면 올 뿐이다. 이번 총선 건너뛰면 정치적으로는 해외에서 객사한다, 끝난다. 정치 복귀를 하실 거고 자기 기반이 다 사라지고 뭘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전 의원 측근들은 꽃가마 발언에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꽃가마 운운하는 건 정치 도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팩트 왜곡이다. 예의에 벗어나는 발언은 함께 모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영수 의원님. 네. 그래서 뭐 두 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은 지금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면 우주라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꼭 만나가지고 같이 모시고 이번 총선에 우리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합쳐가지고 뭔가 사고 한번 쳐야 된다라는 게 지금 유승민 의원의 아주 강력한 그 생각이고 아주 그 진정한 그런 생각 같아요. 그런데 같은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혜훈 의원의 그 꽃가마 발언이라든가 하태경 의원의 객사 발언은 어떻게 보면 유승민계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고요. 이거는 안철수계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유승민 의원의 뜻과는 반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삼가해야 될 이야기들이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전 대표께서 오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뭔가 공간을 확보해야지만 그게 정치인의 책무고 그게 또 공인의 책무죠. 그래서 올 것 같은데 좀 빨리 오시라는 뜻을 이렇게 좀 듣기 거북한 단어를 써가면서 하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하플입니다. 자, 현직 국회의원 두 분 계신데 한번 살펴보시죠. 의원님 오셨습니다.
나오셔야 나오겠죠. 안 계시지. 피감기관 관계자가 이 국정감사를 나온 국회의원을 문 앞에서 환대하는 모습. 행여 밉보일까 버선발로 문 앞까지 나와서 의전을 하는데 보세요. 슬리퍼와 치아, 칫솔까지 제공하는 의전은 국정감사 기간엔 사실 비일비재한 일. 다른 피감기관도 경쟁하듯 과잉 의전에 나섭니다. 임직원들이 이른 시각부터 일제히 로비에 일렬로 서서 국회의원을 맞을 채비를 하거나 직원 식당 3곳 중 2곳을 통째로 비워 국회의원과 보좌진 전용 식당으로 바꿔 코스 요리까지 제공하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요? 거의 9시부터. 이사위원이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나가서 드시는 게 밖에 나가서 드시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챙기는 피감기관 관계자들, 국감장에서는 어떨까요? 회의장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기 위해 밤을 꼴딱 새 새벽부터 줄을 서는가 하면 손수레까지 동원해서 각종 서류와 프린터 등도 직접 챙깁니다. 길어지는 국정감사에 대충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책상에 앉아서 조는 모습도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리를 비우는 국회의원들의 모습과는 상반이 됩니다. 밤새서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 의원님이 질의를 새벽에 이렇게 자료는 그 정도부터 하는데 이제 어떤 질의를 하실 건지. 잠깐 잠깐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몸도 뭐 불편하고 그래서 저녁 6시까지 있다가 지금 내려온 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제는 2번 다시 핵실험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졌습니다. 당시에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선전하며 핵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외신 기자만 불러 폭파 쇼만 벌였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작년에 폭파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에 대해서 그 복구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폭파쇼를 벌였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박 합참의장은 1, 2번 갱도는 좀 어렵지만 3, 4번 갱도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보완해서 다시 핵실험할 수 있다. 복구 기간에 대해서는 최소 몇 주, 몇 개월이면 소요된다라고 설명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원상 복구 가능성이 거론된 적은 있지만 군 당국이 보완 작업하면 살릴 수 있을 갱도가 된다라고 언급한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에 군 안팎에선 한미 군 정보 당국이 북한의 풍계리 폭파를 보여 중이용으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30대 투스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이 구형 이유. 앞서 장대호는 피해자에 대해 전혀 미안한 내색 하나 없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흉악범이 양 죽인 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죽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지 모릅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삭발을 하고 푸른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타난 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에 대해 인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다. 피해자는 물론 유족에게도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방청석에 앉아있는 유족을 빤히 쳐다보며 윙크를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대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월 5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네, 한글날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